다음은 임상연구 작성법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신병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여러 분야에 이제 관여하시는 지금 현재 재활학과 전공이시고 현재 부산대학교 원장님이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 근무하는 신병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 연구를 어떻게 출간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한 2004년도부터 이명수 쌤하고 초기에 지금 같이 많이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 경험을 좀 이렇게 하면서 나름 좀 제가 여기 서게 된 걸 좀 뜻깊게 생각되고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최대한 임상 연구를 어떻게 좀 잘 퍼블리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임상 연구라는 게 있고요, 클리니컬 리서치인데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임상 연구라는 거는 이제 포괄적인 거죠. 이제 사람에 관련된 거는 다 임상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전향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싱글암 스터디든 아니면 투암 스터디든 이런 어떤 계획된 전향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와 임상 시험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게 이제 NIH에서 정의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면 이게 프로스펙티브한 스터디죠. 레트로스펙티브한 스터디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아니거든요. 클리니컬 리서치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개를 평가하는 건데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의료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냐면 보통 이제 임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는 정부에서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임상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세이프티 앤 에피카시 이게 많죠. 이제 세이프티는 여러분들이 다 잘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떤 부작용 정도가 없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한의학 임상연구 논문의 상당수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리포팅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조작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억셉터블 하냐만 잘 증명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게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결국엔 트랜스페런시라는 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효과를 보는 이 에피카시 트라이얼에서는 이게 잘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제 어떤 거가 문제냐면 이 에피카시는 이제 이상적인 모델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물 실험으로 말하면 생후 6주년대 뭐 스프레그 델러와에게 뭐 동물을 그거에 또 수컷은 호르몬 영향을 덜 받으니까 수컷만 이렇게 하면 임상 연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약을 개발했는데 뭐 성인 25세 된 남자 환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약효를 테스트한 거를 가지고 시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는 건데 마치 이제 사람을 어떤 그 동물 실험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완벽한 이렇게 통제 세팅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모델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모델은 이제 RCT라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펙티브니스를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좀 잘 이게 뭐 효과가 이렇게 잘 이렇게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에버리지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제 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보통 이제 CER이라는 모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컴패러티브 이펙티브 리서치라는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논문 심사를 저도 뭐 많이는 못합니다. 저도 바빠가지고 근데 맨날 가방에다 끌고 다니고 맨날 뭐 기간 넘어가지고 막 푸시 오고 막 그러는데 저 사실은 좀 화요일날 하는 거하고 금요일날 하는 거 지금 가방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푸시 받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논문 제목이나 이런 거에 이런 용어를 잘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리뷰어들이 봤을 때 저자가 아무 개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뭐 이펙티브니스 오브 뭐라고 쓴다든지
그저 간단한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은 이 에피카시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이펙스 오브 뭐뭐뭐뭐 또는 뭐 더 에피카시 오브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용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뭐 더 이펙티브 뉴스 오브 뭐뭐뭐 하고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이러면 좀 뭔가 용어 선정이 벌써 이제 개념이 좀 이렇게 모호한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 대한 테스트는 보통 이피션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제가 좀 더 그래픽하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는 크게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사용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있고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있고 좀 밸류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경제성 분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그냥 뭐 퍼블릭 헬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제 서베이를 한다든지 또 뭐 델파이 메소드를 쓴다든지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뺄까 하다가 너무나 일반적에서 뺄까 하다가 여전히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논문 쓸 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feasible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리포팅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좀 약간 황당하게 리포팅이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흥미로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디스크 환자의 침 치료 일례 보고 이런 증례 보고서 논문을 썼다 봐요. 디스크 환자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침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근데 침 치료 일례 보고 한다고 누가 읽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흥미가 없는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새로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리번트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상연구는 처음에 이렇게 임상연구 논문을 읽어보면 내 논문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되게 헷갈립니다. 아는 것 같아도 되게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조가 됐느냐 그거죠. 이제 뭐 인터벤션이 어떤 그 실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향적으로 연구가 되면 이제 흔히 실험 연구라는 익스페리멘탈 스터디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돼서 두 개로 군이 나뉘면 그죠? 이제 컨트롤드 트라이얼 랜덤이 되면 RC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스터디나 또는 프로스펙티브 싱글암 스터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에 대한 어떤 퀘스천을 이제 어떤 리서치 퀘스천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관찰 연구가 보통 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개의 연구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호트 스터디는 이렇게 방향성이 앞쪽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연구되는 걸 코호트 스터디, 이렇게 이제 내가 현실적에서 있을 때 딱 보는 걸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렇죠. 후향적으로 보는 걸 잘못 말했거든요. 이제 후향적으로 보는 걸 크로스 섹션 후향적으로 보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걸 단면 연구라고 그러죠.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이랬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심사한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은요.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컴마 찍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코멘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개 보면 이제 뭐 코호트 스터디가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도 있긴 하지만 코호트 스터디는 대부분 전향적으로 연구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뭐 쓴 용어들이 막 이 내용이 막 앞뒤가 뒤죽박죽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딱 봤을 때 두 내용은 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렇죠 논문을 쓰는 그 이렇게 이제 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게 벌써 조금 그죠 낮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상 연구에 어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리포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좀 다른 두 번째 슬라이드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피카시인데 에피카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측정하는 거는 RCT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요. 이제 이펙티브니스는 보통 이제 CER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에 대한 문제는 이코노믹 이밸류에이션이 보통 이제 기본이 돼 가지고 이렇게 큰 세 개의 파트로 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RCT가 돼서 모이면 SR을 보통 하죠. SR을 하고 보통 이제 실용적 임상 연구엔 프래그마틱 트라이얼이라든지 또는 CER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경제성 분석으로 갑니다. 보통 이제 RCT는 효과와 안전성을 보통 많이 확인을 하고 그죠?
CER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 체제 내에 대한 어떤 디렉트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심평원이나 복지부에서 좋아하는 연구는 이런 연구 쪽에서 바로 답을 얻길 원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25세 남자가 뭐 생후 25년 된 남자 환자 뭐 이렇게만 모집을 하는 거는 이제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25세 남자만 그럼 보험해 줘야 돼요? 이렇게 답이 앤서가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죠? 효과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보험 들어가기 직전에는 좀 이런 연구들이 더 이제 좀 되죠. 관찰 연구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험 진입을 하고 그게 근거 축적이 되는 이런 구조가 전체 임상 연구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는 전략적 임상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쓸 때 이런 모든 거를 굉장히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그 구체적인 어떤 좀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 좀 논문에 기술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이제 늘상 임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으면 임상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적어 보이는구나. 그럼 그죠? 대부분 다 뭐 메이저 리비전이나 아니면 리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 짧은 시간에 다 임상 연구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좀 뭐 연구 항상 뭐 태어나자마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임상 연구에 대한 뭐 논문 쓰는 작성법 그런 거를 많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배우러 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배웠던 게 이제 기획하는 거를 30% 전 연구를 100%라고 했을 때 기획을 한 30% 정도 하고 실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10%,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는데 10%, 그 다음에 서브미션 하는데 한 10%의 시간을 쓰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의 모든 연구가 계획하는데 5%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죠?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렇게 쭉 가면 내가 이것도 빠졌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다가 서브미션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쓰다가 그죠? 결국에는 한국에다 내고 그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처음엔 네이처에 낼 거야 그랬는데 계획은 한 5% 정도밖에 시간을 할애를 안 해요. 그랬다가 이렇게 가다가 대충 임상 연구했어요.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백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IRB 통과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너 그거 조사 안 했어? 뭐 그러면 CRF 벌써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되고 논문 쓰죠. 그랬더니 내보고 한두 번 떨어지면 그냥 한국 논문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좀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하는 거는 최소 3개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우리 팀들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 무슨 디자인을 선택할까? 뭐 인터벤션을 뭐를 할까? 컨트롤을 뭐를 할까?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임상 연구 여러분들 해보지만 뭐 샘플 사이즈나 멀티 사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좀 IRB 통과도 뭐 한 2달 정도 그죠? 뭐 다시 하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뭐 돈 주는 데다 하면 빠르고 돈 안 주는 데다 하면 느리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는 거야 뭐 보통 이제 그죠? 되게 그런 일들이 잘 되면 그냥 되게 이렇게 그냥 뭐 쭉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투구하는 데는 제가 해보면은 저도 리뷰어를 해보면 보통 이제 리뷰어 선정을 해가지고 리뷰어가 억셉하는지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리뷰 기간을 2주에서 3주 주는 게 보통 모든 논문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그때 답장이 제대로 들어와도 한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디터가 디시전을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하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통 고치라고 보통 한 3주에서 길게는 뭐 2달까지도 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3주 주니까 그리고 이제 3주 뒤에 리서브미션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밸류에이션 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3개월은 지나야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알 수 있고 잘못 쓰면 뭐 여기서 바로 끝나죠. 그죠? 얄짤이 없죠. 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랬는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뒤쪽에서 좀 하고 뭐 CRF 개발하고 그다음에 IRB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을 출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프로토콜을 받아주는 저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유짐도 최근에 20분 10분 알겠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라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토콜 받는 데도 있고 테이블 앤 피규너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 요즘 뭐 요거 돈 주면 그저 다 에디팅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한 이제 40달러 400달러 정도 되고요. 이제 이게 풀 스트럭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이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니콜라도 굉장히 강조하죠. 이렇게 딱 읽고 내가 뭐 하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센텐스를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 초록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록에 따라서 보통 250단어인데 뭐 예를 들면 이캔 같은 경우는 200단어 이하 이렇게 보통 되고요. 뭐 어떤 거는 300단어지만 보통 250단어가 표준이고 인트로덕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왜 연구를 하는지 목적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트로덕션 한 장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A4. 근데 뭐 보통 쓰는 사람들 막 너무 많이 쓰면 3장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인트로덕션 짧아서 문제됐던 논문은 적은 것 같아요. 다 너무 길어서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다 써놓지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메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2에서 3페이지 정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결과는 표하고 테이블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디스커션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렝스, 리미테이션, 위크니스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 스트렝스는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크니스나 리미테이션을 잘 안 써놓거든요. 근데 맨날 리뷰만 하는 사람들이 저게 안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클루전은 뭐 한 문장이나 또는 두 문장이면 바로 끝나고 리퍼런스를 또 굉장히 많이 다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임상연구는 20개에서 30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워드는 보통 한 3,000에서 5,000 단어인데 저게 A4로 하면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이드 오서 이거 얼터너티브 세라핌 메디슨에서 했는데 제가 이명수 박사님이 속도를 내라니까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예, 결국에 가서는 리포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리포팅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임상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인데 콘솔트라는 그 가이드라인 아실 거예요. 모든 임상 연구에 적용되고요. 2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릭타는 침 연구에서는 반드시 따라줘야 되거든요. 7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죠. 리바이스 된 게 7개인가? 옛날에 6개 했다가 7개로 늘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진단 연구에서는 스타드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되고요. 관찰 연구는 스트로베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콘서트를 간단히 25개 항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샘플 사이즈예요. 임상 연구에서 왜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흔히 샘플 사이즈하고 파워 아날리시스가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파워라는 뭡니까? 내 연구의 연구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서 파워가 언더 파워 돼 버리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포지티브하게 뭐 아까 박예준 교수님도 얘기했더라도 P가 0.05 밑으로 내려가면 뭐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파워를 분석해 보면 파워가 안 되는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지우면 그죠? 랜덤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랜덤 관련된 거는 둘 다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포팅을 잘해야 되고 블라인딩 관련돼서는 이게 퍼포먼스 바이어스라는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스타티스틱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을 먼저 출발하는 게 상당히 좀 프로토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임상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에서는 이런 서식에 의해서 임상연구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만 치고 들어가면 여기 워드 파일 다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넣고 치면 되기 때문에요. 스트릭타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침연구에 하는 사람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게 아마 올드 버전인 것 같고요. 뭐 뉴 버전은 뭐 7개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임상연구에 대해서 나오죠. 이 빨간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Clinical trial must be registered before submission이거든요. 예, 서브미션 한 다음에 클리니컬 레지스터를 안 해놔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넘어도 요즘 다 이큼제 저널에서는 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예 투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0점 몇인데다가 투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잘했어도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clinicaltrial.gov라는 데인데 이 PRS라는 걸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 기관 등록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 거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크리스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큼제 저널에서
이렇게 임상 연구를 등록할 수 있는 데를 인정하는 데가 이렇게 6군데가 있거든요. 예,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좀 하고 3,000에서 5,000 단어다 이렇게 나면 A4 한 10장에서 10장 쓰면 한 3,000에서 5,000 단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750단어에서 한 2,000 단어 정도, 그리고 리퍼런스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하고, 테이블하고 피규어를 4개 이상 넘지 마라 그러는데 이명수 쌤은 최대 20개까지 된 한국 논문을 봤다는데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저희 카케지 심사를 했는데 26개더라고요. 예. 근데 표와 그림이 똑같은 거를 하나는 표로 그리고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줄이라고 그랬더니 16개로 줄였는데 뭐 그게 또 뭐 네이처도 아니고 제가 뭐 그거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논문을 압축하면요 테이블하고 피규어 4개 이상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4개 정도를 저는 항상 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 1500워드를 쓰고 5에서 10 리퍼런스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 환자의 컨센트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저널일수록 환자의 컨센트를 스캔해서 투구할 때 업로드해서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에틱도 상당히 중요하죠. IRB 통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냐면 사람들이 이 IRB 통과 날짜를 안 써놓거든요. 근데 웬만한 좋은 저널에서는 다 날짜를 써야 돼요. 날짜를 쓰는 그게 뭐냐면은 이 임상 연구가 첫 환자를 인클루전 하기 전에 이 IRB가 통과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비교해 보거든요. 그렇죠? 환자가 임상 연구가 딱 스타트돼서 첫 환자 인클루전 날짜보다 IRB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초록은 250단어인데 왜 제가 썼냐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요점적인 것들을 좀 써야 된다는 건데 제가 또 그 박희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테이블 앤 피규어는요. 그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거든요. 한국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성별 테이블 하나, 연령 테이블 하나, 그죠? 학력 테이블 하나, 그죠? 도시농촌 테이블 하나. 예, 그렇게 해서 26개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예로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딱 보면 그냥 저는 이게 그냥 BMJ에서 제가 아무거나 다운받은 거거든요.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이렇게 딱 보면 뭐 하고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두 개가 비슷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큰 서브 카테고리로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두 군을 쉽게 그렇죠? 디파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림 어때요? 뭔진 몰라요. 그렇지만 두 개가 뭔가가 얘가 더 떨어지고 얘는 좀 덜 떨어져가지고 그죠? 보면은 대충 이때부터 7에서 8개월째부터 오버래핑 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죠.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하면 그 설명은 대부분 다 이 표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죠? 26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럭 네임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상품명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바이어스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스테마틱 에러인데 결국엔 에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프리사이즈니 좀 떨어지는 거하고 이제 발리디티가 떨어지는 건데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게 좋은 연구죠. 그죠? 그렇죠. 그죠. 한국 양궁에서 나타내 주는 건데. 근데 이런 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그냥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얘는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0점 조정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쓸모가 있는데 뭡니까? 에러죠. 이 에러를 나타내는 거를 잡아주기만 하면 정확하게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제가 찾아보면 뭐 50여 가지 바이어스, 저도 모르는 바이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임상 연구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고 아마 좀 끝내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렇겠습니다. 그 이제 랜덤이 안 되면 효과가 40%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딩이 안 되면 17%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스몰 트라이얼이라는 게 뭐냐면 파워가 떨어지는 연구를 얘기하거든요. 아까 샘플 사이즈인데
걔가 안 되면 30%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리포팅 퀄리티가 떨어지면 25%가 되는데 샘플 사이즈하고 파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슬라이드인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봤을 때는 스트렝스, 위크니스, 리미테이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밸류를 자기 논문의 밸류를 아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를 해서 자기 논문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바이어스 컨트롤이 안 되면 임상 연구는 그죠? 뭐 리뷰어들이 봤을 때 이건 뭐 바이어스 투성인데 뭐 그죠? 이렇게 투명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RB를 통과를 첫 번째 환자 이전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IRB는 IRB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아유 뭐 기다리는데 답답한데 먼저 환자 하나 좀 인클루전 해가지고 저 환자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와 그림을 많이 씻지 마시고요. 두 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간 플랜하고 안전성을 추구하고요. 관련 논문을 많이 읽고 다 했던 얘기지만 통계 임상 연구에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좀 빨랐습니다. 고맙습니다.